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세 번째 장에서는 물가와 중앙은행의 비밀, 알고 나면 쉽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즘 그 중앙은행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금통위에 계속 바라보고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금리 동결을 너무 일찍 해줘서 참 좋더라고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목차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쉽지는 않고요. 물가와 중앙은행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어려운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경제학 책 한 번 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경기, 금리, 물가는 동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돈의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이 늘 동행하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서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물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의 별명은 뭐냐면요, 어느 국가든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중앙은행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물가 안정을 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물가 안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경제가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경기가 힘들었다가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려는 2020년 한 5월 정도, 그때 미국의 물가는 이미 5%가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의 물가 안정 목표는 2%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초저금리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물론 그 다 중앙은행의 잘못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파월 의장이 물가 일시적이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에서 굳이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러면 시급성보다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우선순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긴 하지만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따라잡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목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 부양이 목표였던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안정이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항상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준금리, 금통이나 또는 연준의 FOMC 때 발표할 때 그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중앙은행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중앙은행은 어쨌든 우리의 경제를 원만하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가 그 중에 물가 안정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개인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됐거든요. 파월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나오고 그 사람의 입을 열고 뭐라고 말을 할 때마다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 이 사람 일만 보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은행도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중앙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나와서 아침 방송에서 바로 진화를 할 정도면 좀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최근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는 금리와 환율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자는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나요? 보통 이제 앞서 금통이나 이제 통화정책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금리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변합니다. 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라고 놓고 보시면은 아마 환율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 나라의 화폐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만약에 지금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달러를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게 원화를 가지고 원화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그 국가에서 쓰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차이가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는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를 변동하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결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이론이 항상 100%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는요, 그 금리 차익만큼 돈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돼요. 즉 제도적으로 돈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유로화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통화들은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요,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은 금리 차이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설명된 설명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 원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비중은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 간에 금리 차이가 막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금리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그 효과는 굉장히 적어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나라들 있죠. 브라질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브라질 헤알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헤알화가 강세화가 되죠. 그러니까 즉 헤알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 장기적으로 환율 추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쭉 우상향했습니다. 헤알화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 차익이라는 것은, 금리 차이로 결정되는 그런 환율 변동은 선진국 간에서 잘 적용이 되는 얘기고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그런 환율에서는 금리 차이가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방금 금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브라질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제가 최근에 이거 그 금리가 하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예. 다른 나라들을 검색해 봤어요. 예. 네이버에서 그냥 기준금리 치면 네. 전 세계 금리 쫙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프로고 뭐 어디 있는 캐나다는 몇 프로인데, 와, 한국하고 미국은 올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브라질이 12%인가 13% 됐었고,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는 75%인데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100%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와, 100%면 이건 거의 아예 그냥 대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나라들은 보통 물가도 한 7-80% 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겠죠. 예. 물가도 같이 올라갔겠죠. 네. 진짜 서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 네. 저 이거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